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4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었나요? 5가지가 있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죠. 자, 오늘은 과세 대상 중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때 이 건축물에는요, 독립된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다 포함됩니다. 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풀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전망대, 축구장, 야구장, 옥외 스탠드, 이런 것들은 레저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는 독립된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독립된 시설물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봐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이따가 공부하겠는데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이날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따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다시 공부하겠는데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세는요, 당해년도 6월 1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 현재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멸실등기가 됐다는 거지요. 멸실등기가 이날 됐습니다. 6월 1일 날 건축물이 멸실등기가 됐어요. 6월 1일 현재 멸실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거기 나왔죠. 셋째 줄. 줄 쳐보세요. 과세 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 등기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 1일 날 그날 멸실 등기를 했는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허가 받을 때 건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2년이면 2년 이렇게 되는데 6월 1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6월 1일 현재 건축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 경과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 건축기간은 6월 1일 현재 경과됐는데 이날로부터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될 때는 이거는 건축물에 대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자,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6월 1일 현재 멸실 등기가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키고 6월 1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난해한 내용인데요. 아직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별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니까 건축물에는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나요? 거기 둘째 줄 쳐요. 레저시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저시설이라는 것은 여가를 즐기는 거잖아요.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축구장, 야구장, 오게스탠드. 여러분, 유원지에 가보면은 각종 놀이기구들이 있죠. 유원지에 오개,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레저시설이 되겠습니다. 레저라는 건 여가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저시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시설, 옥상에 있는 물탱크 같은 거 저장시설. 그 다음에 도크 및 접안시설, 배가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도크 및 접안시설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수도관 같은 거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특히 에너지 공급시설 나왔죠. 그냥 대충 아시면 됩니다. 에너지 공급시설은 어떤 걸까? 이런 겁니다. 주유소, 그리고 가스 충전소, 그리고 송전철탑, 방송 중계탑,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에너지 공급시설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축물이고요.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장기간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때 이 주택에는 뭐가 있나요? 주택법에서 배우셨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밑에 박스가 나왔죠?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줄쳐요. 10배입니다. 10배. 지방세법에서는 부속토지가 다 10배입니다. 별장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도 10배가 되겠고요. 주택의 부속토지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가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건축물 주택이고 선박 보세요. 선박이라는 것은 동력을 이용하는 배를 뭐라고 합니까? 기선. 바람을 이용하는 배는 범선이 되겠고요. 사람이 노젓는 배는 전마선인데 요즘은 부선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부선입니다. 기선, 범선, 부선. 모든 배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선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선박이 있고요. 거기 밑에 고급 선박이 있죠. 이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초과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1억 원 초과.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초과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아니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 선박이 되겠습니다. 항공기는요, 비행기가 되겠죠. 거기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는 게 무슨 항공기입니까? 유인 항공기가 되겠죠. 유인 항공기가 되겠는데 거기 비행기라는 거 나왔고, 여러분 비행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비행선이라는 것은 공기보다 더 가벼운 열기구를 띄우는 것을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활공기라고 하는 것은 행글라이더 같은 걸 얘기합니다. 회전익 항공기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여 직접 조종하는 거니까 유인 항공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유인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 고급 항공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선박만 일반 선박과 고급 선박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 또 가장 중요한 시험에 아주 출제가 빈도가 높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1쪽인데요. 아주 잘 나옵니다. 81쪽.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는 언제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줄쳐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어떤 토지라든가 건축물이 공유재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유재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분 표시가 있다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기 어떤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균등.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나왔죠. 공유재산인 경우는 지분에 해당할 때는 지분권자가 되겠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번 별표시 하시고요.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는 A고 토지 소유자는 B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은요, 주택 전체에 대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주택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3번도 별표시 하시고요. 자, 이게 개정됐죠? 여러분, 신탁법에 의해서요.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형식적 이전이거든요. 형식적 이전. 그래서 취득세에서 배웠죠.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관리가 힘드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신탁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원래가 위탁자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개정됐죠. 이제는 위탁자별로 계산해서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위탁자별로 재산을 구분해서 그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을 누가 세금 낸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낸다는 겁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낸다? 수탁자가 낸다라는 것입니다.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렇죠.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위탁자별로 A의 물건에 대한 A의 위탁자별로 수탁자가 내고 B의 위탁자별로 구분해서 수탁자가 낸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긴 되는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도 제가 기초 강의 할 때 했는데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니까 만약에 당해년도 2015년도 재산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15년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해라.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하면 재산세가 없습니다. 팔면 없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월 2일 이후에 양수하는 사람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015년도에 재산세를 안 내려면 5월 30일 전에 팔아라. 살려면 6월 2일 이후에 사라. 그러면 재수없이 6월 1일 날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 날 매도인도 있었고 매수인도 있었다면, 매수인은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샀다면 누가 내느냐? 매수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억세게 재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2번 별표시. 셀러 밑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 매도 매수인 거지요. 양도 양수될 때는 양수인을 당해년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매수인이 바로 누굽니까? 양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이 양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양수인이 된다. 즉 매수인이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외외 규정을 넘겨보시면 외외 규정 나왔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데 외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외 규정 살펴보시게 되면 외외 규정에는 뭐가 있느냐? 공부상 소유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습니다. 민법 시간에 배웠죠?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이렇게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겨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외외 규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가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된 상속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사망했다. 이때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는 지분이 1.5가 됩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자녀들은 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출가했던 장녀가 됐든 차녀가 됐든 다 지분은 일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사실상 소유자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내느냐? 주된 상속자가 낸다라는 거죠.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입니다. 배우자가 되겠죠. 그러나 민법상 상속 지분이 많은 자가 없다. 그럴 때는 연장자 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매수, 사겠다고 계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원래는 국가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 땅을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매매계약이냐?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부. 연부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연부 매매계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치렀는데 이때 국가가 야 네가 산 거 있지? 그냥 매매계약 체결한 거 공짜로 써라. 그 대신 해마다 사용료는 내고 써라 이런 얘기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국가가 했습니다. 국가가 이 사람한테 뭐 했느냐? 무상, 집세를 받지 않고 죄송합니다. 무상입니다. 무상 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공짜로 써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재산세는 내고 써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 매수계약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연부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게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선수금, 계약금죄로 미리 받은 거지요. 선수금이라는 건 미리 받은 돈입니다.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역시 그 자를 뭘로 본다?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한테 미리 돈을 주고, 그러니까 국가는 선수금을 받은 거니까 나는 계약금을 준 거지요. 준 사람은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선수금을 받고 그 땅을 매매용 토지로 조성이 됐을 때는, 그런데 그 사용권을 무엇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을 때는 역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수계약자 앞으로 아직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죠? 내가 잔금을 다 줘야 소유권이 넘어오겠지요. 그러나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시행자가 되겠는데요. 거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여러분 줄쳐봐요. 채비지,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여러분 채비지라는 게 뭐죠? 보류지.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대신에 토지로 중당하는 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중당하는 것을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이 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면 각종 기반시설도 들어오겠죠. 그렇죠? 주택단지도 들어오고 상업용 건부지도 들어오고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그렇죠? 이때 보류지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인구가 유입되면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학교 부지도 필요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학교도 설립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류지라고 하는 건 뭐냐?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류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나왔죠. 사용자라는 건 뭐냐? 과세기준일 현재, 유권리를 현재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고, 즉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합니다. 불분명.
거기 나왔죠.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때는 누가 낸다? 사용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 즉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했을 때는 그 재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 시에는 누구에게 과세하겠다? 사용자에게 과세하겠다. 그러나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전 통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한다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고요.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겨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공부상 소유자 중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 땅이 있죠.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 그러니까 원래는 종중 땅인데 종중재산인데 그 종중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종중재산이라고 신고했다면 종중이 내야 되겠는데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도 하지 아니했다면 그건 뭐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다시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를 했다면 종중이 내는 건데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거기 제일 위에 나왔죠. 2번. 공부상 소유자의 2번.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예외 규정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사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야 어차피 네가 살 거니까 그냥 공짜로 써라. 나는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채비지 또는 그런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는데 이때 누군가가 사용한다면 사용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